예, 안녕하십니까. 자연생태보건기사 필기 2021년 1회 4과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파편화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파편화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이런 숲이 있었는데 길이 가운데로 이렇게 난다면 이렇게 이렇게 숲이 두 개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보면은 파편화가 되면 커다란 면적이 필요한 그 대형 동물들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다. 배제될 수가 있다. 여기서 못 살게 될 수가 있다. 초기 배제 효과는 맞고 가장자리가 훨씬 늘어나죠. 요 가장자리가 근데 이제 이 가장자리는 예를 들면 생물 다양성이 늘어나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줄어드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여기는 도로지만 가장자리가 꼭 도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습지도 있고 다른 그 생태계와 연관성이 그래서 주연부라고 하잖아요. 주연부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면적이 넓어지면 일반적으로 종이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면 종 다양성이 이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가장자리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 보건생태학과 경관생태학의 차이를 잘 설명한 것은 경관생태학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규모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것을 가정을 하고 여기는 나머지는 전부 농경지다. 여기는 숲이다. 여기도 숲이다. 나무 숲이다. 여기는 도로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하천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개개의 그 작은 숲이나 뭐 이런 중규모 숲 이런 거보다는 무슨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전체, 태백산맥 전체 이런 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축척이 굉장히 소축척이죠. 굉장히 넓은 규모를 보고 있죠. 상대적으로 63번 가로에 들어갈 용어는 경관생태학은 생태계의 군집적, 공간적, 수자원적, 에너지적, 배열이 생태적 현상의 생태계의 공간적 배열이 조금 아까 봤던 이런 것이죠. 이런 각 조그만 생태계나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공간적 배열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경관생태학이죠. 그래서 뭐 바탕, 뭐 패치, 그 다음에 코리더 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패치, 코리더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모델화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4번 옥상에다 나무 심고 풀을 심고 하는 옥상 녹화의 필요성은 토질 개선,
경관 질, 퀄리티가 좋아진다. 시멘트만 있는 것보다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준다. 그렇죠? 도시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그 시골 지역보다 공기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열섬 현상이죠.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도 줄여둘 수가 있습니다. 단열도 되고요. 예, 여기서 식물에서 뭐 이렇게 그 증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시원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경관 질은 뭐 퀄리티는 당연히 좋아지죠. 싱가포르 같은 데 보면 웬만한 건물에 전부 그냥 나무나 식생을 심어서 보기 좋게 해놨죠. 조류의 메타개체군, 조류, 메타개체군. 메타개체군이라고 하면, 개체군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특정 지역의 특정 동물, 특정 종들이 그 군집을 이루어서 사는, 군집이 아니죠. 예. 모여서 살고 있는 거를 개체군 이러죠. 얼룩말 개체군, 사자 개체군 이렇게 파퓰레이션인데 메타 개체군이라고 한다면 여기 숲 있고 숲 여기도 숲 크고 작은 이렇게 숲들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숲이 있을 수도 있고 조류 같으면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하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생태계들을 통째로 보는 것이 메타 개체군인데 산림의 크기가 클수록 종 풍요도가 높다. 네, 그렇겠죠. 이게 크면 클수록 좋겠죠. 비슷한 크기의 산림에서는 산림이 울창할수록 풍요도가 높다. 그렇겠죠. 비슷한 크기의 산림에서는 가장자리의 밀도가 낮을수록 이런 비슷한 크기의 숲이 있다면 여기에 밀도가 높은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웃 산림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서로 날아다니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좋을 테니까 가까울수록 좋겠죠. 맞고 66번으로 가겠습니다. 인위적 교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농촌 경관의 경관 생태적인 복원 및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고 반영될 요소가 아닌 거. 농촌 경관, 경관 생태학적인 복원. 예, 경작지, 묘지, 2차 식생, 주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그 인간이 개입을 해서 교란을 좀 많이 받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많이 교란을 시켰고, 특히 경작지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복원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주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이제 생태계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택은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태계로의 복원을 고려하기가 좀 힘든 것이고, 다음 67번 파편화에 민감하여 멸종 가능성이 높은 종. 틀린 거. 지리적인 분포 범위가 넓다. 예를 들면 뭐 전 세계 육지에 뭐 한 80%에 뭐 살고 있는 새가 있다. 이런 것들은 멸종 가능성이 낮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개체군의 크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나라의 산양에 있는 산양, 깊은 산속에 있는 산양 숫자 같은 거는 숫자가 작으니까 개체군 파퓰레이션 크기가 작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넓은 행동권을 요구하면 또 요즘에 그렇게 넓은 숲이나 넓은 생태계가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힘들죠. 살아남기가. 이동 능력이 높아야 살아남기가 좋겠죠. 답은 1번. 다음 68번. 등질지역, 동질지역, 등질지역. 질이 같다, 특성이 같다. 뭐 이를테면 숲이면 숲, 예, 뭐, 뭐 농경지면 농경지, 뭐 호수면 호수, 늪지대면 늪지대 이렇게 같은 음, 그 성격을 보이는 거를 등질지역이라고 하고, 그 사람 사는 곳으로 치면 결절이라는 것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끊어진다, 포인트가 맺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지역으로 치면 도시 같은, 그러니까 대도시는 결절이 크고 서울 대전 같은 대도시는 결절이 큰 것이고, 평택이나 뭐 이런 데는 조금 작은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생태계에서는 결절이라고 한다면 여기 뭐 이렇게 하천이 흐른다든가 여기 뭐 늪지대가 이렇게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결절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등질 지역인 경우는 지역 전체를 동일한 조건으로, 숲 하나면은 그냥 숲 전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파악을 한다. 결절 지역의 경우 개개의 지역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전체 간주할 수 없다. 이건 동일 조건이 아니죠. 동일 조건이면 등질 지역이 되겠죠. 여기 무슨 기능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먹이 기능, 서식처 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질 지역과 지역은 등질 지역이 되었다가 결절 지역이 되었다가 뭐 그럴 수 있죠. 언덕 정상, 언덕 배, 골짜기 저지대, 낮은 지대 같은 작은 결절 지역이 모여 소유역이라는, 소유역, 예를 들어서 뭐 언덕이 있고 강물이 이렇게 조그마한 개천이 흘러서 이렇게 큰 강물이 된다면 이런 소유역들은 그 결절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이런 구릉지들은 등질 지역으로, 하나의 뭐 동산, 하나의 숲.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이제 숲이 형성이 되니까요. 외국은 뭐 민둥산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등질 지역을 결절로 보고 요 결절 지역을 등질 지역으로 바꾸면 그나마 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등질 지역과 결절 지역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69번. 경관의 변화에 따른 수문학적 현상. 지피라는 건 땅을 덮었다는 얘기죠. 식물이 주로 땅을 덮고 있었는데 자연 상태하에서는, 요즘에는 아스콘과 콘크리트 건물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덮고 있죠. 그래서 지하로 침투가 안 되니까, 빗물이 토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침투되는 빗물량이 엄청 감소됐죠. 도시에서. 농촌도 조금, 논밭 같은 것은 숲이나 초지보다 침투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도시보다는 100번 낫죠. 한 자연 숲에 비해서 그래도 한 70%쯤 될까요? 밭의 경우에는. 어쨌든 도시는 엄청 심하죠. 침투가 안 되는 걸로. 나무를 베어버리면 거기 있는 나뭇잎파리들이 증산을 못하기 때문에 양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나무 숲이 경작지로 바뀌는 경우 지하수가 상승하며 토양의 염분을 집적시킬 수 있다.
비료 성분, 토양에다가 거름, 퇴비, 뭐 인공 비료, 화학 비료 이런 거를 주니까 아무래도 토양의 염분이 늘어나죠. 예. 영양 염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피 상태를 지피, 거죽이죠, 거죽. 땅을 덮은 거. 도시화는 지표를 통해 하천으로 바로 흘러드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죠. 반대. (70번) 우리나라에서 광역적인 그린 네트워크, 뭐 이렇게 조그만한 데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경기도와 뭐 이런데 경기도 뭐 휴전선 일대 뭐 강원 일부 이렇게 커다란 광역적인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할 적에 생태적 거점인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아닌 것. 자연공원, 생태경관 보존지역, 이게 핵심 지역이죠. 천연보호구역, 그렇죠? 자연공원도 뭐 이렇게 백도대간 같은데 자연공원. 도시근린공원은 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도 다 도시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있으면 좋고. 71번 경관식생도. 이건 주로 토지 이용과 식생이 뭐가 있냐. 지형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평야가 있고 뭐 어디는 극경사 어디는 완경사니 지형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식생도니까 식생이 있고, 경관을 보려면 여기가 논인지 밭인지 시가지 도시 시가지인지 뭔지가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서식처라는 것은 뭐 고라니의 서식처다, 무슨 도롱뇽의 서식처다, 뭐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72번 독일의 생물지리학자인데 경관생태학을 이러이러한 것이라 이런 학문이다라고 정의했다. 살아있는 식물 군락, 경관의 어느 특정 구역을 지배하는 환경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인과관계의 네트워크. 트롤이죠. 경관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고, 경관생태학은 군집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봐야 된다. 트롤. 73번 환경영향평가에서 경관생태학적 개념을 도입할 적에 주요 생물종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 대책. 이거는 옛날에 뭐 KTX 뚫을 적에 한 십몇 년 됐나요? 그 부산 근처에 뭐 천성산이라는 데 터널을 뚫을 적에 그 도롱뇽, 이제 도롱뇽을 보호하자 그래서 스님이 굉장히 그 반대 시위를 열심히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경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 도롱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런 건 어느 단계냐, 현황 조사냐, 결과 분석이냐, 조사 결과 분석이냐, 영향 예측, 저감 방안, 이거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하면 줄여가지고 도롱뇽이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그 방안, 그 대책을 간단히 표현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 동식물상 부문의 단계는 처음에는 현황조사, 그 다음에 그 조사한 거를 결과 분석하고 저감 방안, 어떻게 하면 영향을 줄일 것이냐, 영향 예측도 요즘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뒤에 오덤에 시도된 육상 생물 분계와 생태계 분류에서 우리나라는 온대죠. 일단 온대고, 툰드라는 지난번에 했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열대, 그 다음이 온대, 그 다음이 냉대, 그 다음이 한대였죠. 이 밑으로도 똑같이, 남쪽으로도 똑같이 하는데, 남쪽에는 그 육지가 이 북반구에 비해서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아주 적고요. 툰드라는 이 툰드라는 한대에 속하죠. 요 한대에 속하는데, 더 추운 건 빙설이고요. 조금 덜 추운 건 이제 툰드라인데, 이게 한대인데, 이거는 1년 내내 얼어 있는 거, 이거는 봄, 여름에는 살짝 녹아서 풀, 꽃, 이끼 이런 게 살짝 자라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게 지금 자꾸 한대림이란 표현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인데, 아마도 그 일제시대 때 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냉대 한대를 잘 구별을 못해서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냉대고요. 예. 그러니까 한대림 같은 경우는 원래 성립되지 않는 말인데, 한대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냉대 침엽수림이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북한에 있는 그런 타이가 이런 것이죠. 온대 우리나라는 초원이 없죠. 예, 풀밭이 없고, 화렵수림 요쪽으로 하는 게 좋고요. 초원은 열대에도 있고 온대에도 있습니다. 건조에도 있죠. 건조기후. 사막 옆에 보면 대부분 다 초원이 있습니다. 사막 주변에. 몽골에 가면 초원이 있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 있는데, 온대 초원은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 옛날에 드라마 초원의 집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프레리가, The Little House on the Prairie가 초원의 집의 원래 명칭이거든요. 그 프레리 같은데, 럭키 산맥 동쪽에 쫙 이렇게 펼쳐진 초원이고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팜파스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초원인데, 여기서 뭐 옥수수니 미리니 이런 거 기르고, 소도 5천만 마리,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기르죠. 근데 그 긴 풀 초원, 장초, 우리나라는 이런 초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그래서 골프장 만들기가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나무를 다 밀어내고 인위적으로 잔디를 가꿔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 75번. 메타 개체군의 개념을 적용한 종 혹은 개체군 복원 방법이라고. 개체군 복원 방법, 예를 들면 뭐 반달곰 복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우도 복원한다고 그러고, 뭐 기러기인가요? 두루미인가? 이런 걸 복원한다고 하는 거. 포획해서 번식시켜서 방사하고, 뭐 저쪽 산으로 이주시키고, 뭐 유전자 전이는 뭔가 변이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75번은 2번, 76번. 랜셋 최초의 그 위성이죠. 그 지구를 찍는 랜셋, 계속해서 발사가 됐습니다. 랜셋 1호, 2호, 3호, 4호 뭐 이렇게. 지금이 한 8호, 9호 갔나요? 예. 그것이 이제 원격 탐사, 리모트 센싱이죠. 멀리 있는 거를 센싱 해야 된다.
랜셋이 최초고요. 계속 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것도 있고 한데 나중에 보시고 랜셋 4호, 5호에서 주제별 매핑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센서를 TM 센서를 장착시켜서 여기에서 찍은 그 위성 자료들을 이미지 자료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식물 건강, 식물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이거 너무 구석에 있는 것이라서 이거는 그냥 뭐 밴드사가 식물의 활력도 4, 5 뭐 이런 쪽에 식물 건강 상태 3, 4, 5 이런 정도가 그런 식물의 활력도 건강 상태 이런 걸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너무 구석에 있는 문제니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원격 탐사 리모트 센싱 얘기가 또 나왔네요. RS. 지상이나 항공기 등에서 관측하는 것과는 달리 위성의 종류에 따라서 수백 수천 킬로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 무슨 혹은 자료 뭐 여러 가지 속성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가시광선이나 근적외선 이런 센서, 열적외선 이런 센서, 복수의 전자파를 여러 가지 전자파들을 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동일 센서와 동일 이게 정반대네요. 위에 있는 말하고 잘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 말 가지고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2번하고 3번은 서로 반대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찍으면 굉장히 그 자세한 자료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랜셋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4호, 5호 이런 것들은 MSS 센서나 TM 센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위에서 봤듯이 여러 개의 밴드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정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를 찍었다면 16일 있다가 또 같은 자리를 찍죠. 주기가 수개월에 걸쳐서 이건 말이 안 되고요. 16일별로 주기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틀렸죠. 78번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의 연안습지의 개념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으면 이것이 밀물, 만조죠. 만조. 이것이 간조, 썰물. 물이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요 들어왔을 때의 그 지표면하고 닿는 요 점, 나갔을 적에 나가는 요 지표면하고 닿는 요 점, 여기가 바로 갯벌, 연안습지가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람사르 습지의 개념은 6m, 바닷물 깊이 6m까지도 더 확대해서 본다. 만조대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 간조대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 요 사이가 바로 갯벌, 연안습지를 갯벌이라고 한다. 요게 답입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비오톱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은 1번 어떤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이나 중요한 일시적 서식 공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오톱의 보존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희귀한 비오톱에서의 자연적인 천위는 적절한 간섭에 의한 바람직한 단계 일반적인 보존 조치를 할 경우는 에너지 투입과 인위적 간섭 횟수를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위적 간섭의 횟수는
가능하면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예,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면, 비오톱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면. 3번 여러 가지 토지의 식생이 같은 천이 단계에 있도록 한다. 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비오톱, 여기 비오톱, 여기 비오톱, 여기 비오톱이 있으면 천이 단계를, 여기는 천이 초기, 여기는 천이 중기, 여기는 천이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래야 종 다양성이 다양해질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개별적인 비오톱은 항상 이거를 전체로 보고 이 전체 속에서의 하나다. 가능하면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 동물들이 교류가 될 수 있으면, 왔다 갔다 교류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이. 80번 벡터 자료와 레스터 자료의 차이점. GIS죠. 지리정보 시스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기본도에다가 이렇게 기본도에 넣고, 이거를 또 다른 그 지도 자료들을 또 이렇게 기본도에다가 넣고 또 넣고 중첩시키고 뭐 이러면서 자료를, 여러 장의 자료를 이제 디지털식으로 중첩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얻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자료는 공간적인 자료와 속성 자료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점, 선, 면은 이제 벡터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이것도 그 인터넷 그 디지털 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점선 면도. 그래서 많은 그 자료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레스터는 이런 어떤 한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그리드로 픽셀 격자로 나누어서 이 픽셀 요거를 뭐 예를 들어 뭐 기온으로 치면 뭐 30도, 뭐 25도에서 30도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뭐 무슨 식물도 그렇고, 무슨 기온도 그렇고, 지형의 높이나 토양의 수분량도 그렇고, 이거를 다 이 격자별로 그 수치에 맞게, 수치 등급에 맞게 여기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벡터 자료는 공간적 정확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 좌표로 해서 어떤 A 지점은 좌표가 어떻게 된다. 벡터 자료는 복잡한 데이터. 그렇죠? 뭐 좌표가 있고 또 높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레스터 자료는 원격 탐사 영상 자료, 리모트 센싱 영상 자료 연계가 용이하죠. 다 같이 이제 그 좌표가 있고 픽셀이 그리드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레스터 자료는 다양한 모델 레스터가 할 수 있죠.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나누어져 있어서 이거를 등급별로 뭐 색깔을 달리하던 뭐 어떻게 표현을 한 것이니까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자, 벡터와 레스터, 공간 자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80번까지 문제 풀이 해설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칩니다.